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특검팀은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 법사도 동시 소환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개 행보를 시작하며 내년 6월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51.1%를 기록했습니다. 2명이 숨진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유족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1차와 같이 사복을 입고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6시간 동안 조사받은 김 여사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20일 세 번째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두 번째 소환입니다. 김 여사는 조사 시작 약 15분 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특검팀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1시간 40여 분 동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친 뒤 2시간가량 휴식 시간이 있었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약 40분 동안 오전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2시간에 걸친 오후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틀 뒤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 직후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 다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이른바 집사 김예성 씨가 처음으로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오늘 김 여사 말고도 법사와 집사 동시에 소환돼 조사 중이라고요? 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소환과 같은 시각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예성 씨가 이곳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아직 전성배 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데요. 전 씨는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관련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전 씨는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전 씨는 앞서 검찰 조사 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조사에서 말을 바꿀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구속 후 첫 조사는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 차명회사 등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중 3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겠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의 투자 경위와 함께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집사, 법사에 대한 첫 동시 소환, 특검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었는데 무산된 건가요? 네, 오늘 대질 조사는 없었습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와 주요 사건 키맨 2명이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르는 게 대질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대질 조사는 진술이 서로 다를 때 하는 것이라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여러 사건 관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술이 갈리는 부분이 나온다면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키맨과 대질 조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번엔 내란 특검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수차례 공지하는 등 계엄 해제안 표결방해 의혹 수사 관련입니다.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당시 의원들의 정확한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거듭 공지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외인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 추 원내대표는 새벽 0시 3분, 5분, 7분, 8분에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소통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방에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시 보좌진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한 원내대표 메시지가 전파됐고 각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몇 시 몇 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동선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앞서 확보된 국회 내 CCTV 영상과 함께 이 대화방 기록을 통해 보좌진들이 수행했던 의원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계엄 이후인 12월 15일까지 기록이 삭제된 사실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실수로 일주일마다 전체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보좌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이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둘러싼 핵심 단서, 이른바 V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검팀이 최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 보고서를 직접 선보고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했다는 군 내부 간접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내부 문건인 일명 V 보고서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론사 실무진이 올린 보고서 초안이 최종본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 지시로 무인기 전단 살포와 구체적인 침투 지점 등이 추가됐고 이후 두세 차례 추가 수정 작업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 작전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김 사령관은 보고서 존재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V 보고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검찰에서도 계속 진술했고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작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진술도 확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할 사안이 많다며 군 관계자 다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특검팀이 새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무려 시민 12,000명이 공동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추가 소송에는 시민 12,0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김 여사는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 차례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김 여사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이 먼저 이뤄져야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배상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소송은 대표자 한 명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선정 당사자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변론 종결 전까지 소송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집사, 법사 등 핵심 키맨들이 모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김예성 씨 관련 수사부터 볼까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아직 수사 속도가 좀 더디다고요. 네, 김건희 여사와 김예성 씨 사이의 관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IMS 모빌리티에 유입된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 등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집사 김 씨의 혐의 자체도 횡령 혐의로 한정돼 있습니다. 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김 씨도 자신은 집사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핵심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만큼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 결정적 증언을 끌어내는 게 집사 게이트 수사의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네, 김예성 씨가 본인 자체가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질신문이었어요. 김예성 씨 대질신문 없었는데 내일 또 다른 키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우 대표가 내일 나오는데 강하게 본인이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종호 씨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자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통합니다. 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여사와 이 씨의 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김 여사와 친분을 부인하면서 김 여사와의 대질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떳떳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질 요청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그동안의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첫 소환이에요. 통일교 관련 의혹들, 정점이라고 불리는 키맨 전성배 씨. 첫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전성배 씨에게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 전달했다고 지목된 전 씨에 대한 혐의 규명은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으면 여러 가지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전 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전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물들의 실물을 찾는 게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서 받았다는 목걸이도 있습니다. 특검팀이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김 여사 구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일 소환됩니까? 네, 내일 오전 한독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소환 조사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할 걸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구속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오는 21일 만료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을 기소하기 전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네, 특검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국민의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강력 반발했고 특검팀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국민의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차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사무실과 법원을 항의 방문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에 서둘러 국회로 돌아와 방어선에 합류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의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를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 방식과 범위를 놓고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특검,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왔고 자료 제출 형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이 무산될 경우 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나란히 참석했는데 악수는커녕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뼈있는 추모사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등진 채 다른 사람들과 인사할 뿐 악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누가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 추모사를 한 송 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맞섰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송 위원장의 연설 중엔 여권 인사들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탈취하는 개인정보 탈취.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이번에도 악수 불발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장의 신경전이 한층 더 격화할 조짐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단체는 오늘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남은 쟁점 법안들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전망입니다.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아무래도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한 3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2일인 전당대회 하루 전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잔치집에 재 뿌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 주실 것을.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는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종결 상황을 반복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년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될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될지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아직 소속 정당이 없는 만큼 공식 행사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번 자리에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신의 사면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비판을 감수한다면서도 해야 할 역할을 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이 정치 현실에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가 될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고향 부산 등을 찾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는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이 우세한 형국입니다. 막판 최대 변수는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찬탄파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 자정으로 단일화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일임할 테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유는 찬탄파의 낮은 지지율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31%, 장동혁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로 조사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찬탄파 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가 공동 2등으로 나왔거든요.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원내에서도 네 후보들 모두 끝까지 완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 단일화를 했죠. 이번까지 단일화하면은 안철수는 단일화용이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 측은 조경태 후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오늘 정치톡톡은 국회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정청래 견제론. 누가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합니까?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네. 예. 이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 두고 정청래 대표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정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의 정청래 견제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정청래 견제로는 정 대표의 강성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 대표는 취임 보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힘을 예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 대표부터 설득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집권 80일도 채 안 되어 명청 교체기, 특히 광복절 조국 특별사면 이후 명청조 교체기라는 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야당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사실상 탈옥,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탈옥이 아니라 사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요. 한종훈 전 대표가요. 조국 씨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탈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하라고도 했는데요. 법원의 사실 판단에 동의 못하지만 승복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조 전 대표의 한 언론사 인터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조 전 대표를 수사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조 씨를 감옥 보낸 법원도 수사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 전 장관은요, 지금은 아니라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표창장 관련 관계자들이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재심이 될 것입니다. 재심 청구에 제가 전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재심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체력은 좋은데 김문수 이번에 당대표 후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러면 체력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김문수 후보를 비꼰 겁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한 전 대표에게 내부 총질 말라고 하자 한 전 대표가 알았다고 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또 받아들이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자 김 전 최고위원이 다리 찢기 등 체력은 대단한데 지력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원래 칭찬이면 체력까지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력은 좋은데.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입 허가해달라. 지금 전환기 씨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출입이 막혀 있나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바로 전당대회, 당 지도부가 출입을 금지한 전당대회 그랬죠.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찾아간 겁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당사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전대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네.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김 후보는 자신이 답할 사안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전 씨는 장 후보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마음을 다 얻으려는 걸까요? 앞으로의 발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지는 장동혁 후보한테 하고 또 나중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김문수 후보한테 열어달라고 하고 아무튼 말이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 다음 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연이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통령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안보 협상입니다. 특히 첫 공동선언문에 동맹 현대화에 대한 기본 틀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공동 역할을 담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4대 그룹 총수들과 긴급 전략회의도 개최합니다.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워싱턴에서 그린필드 투자 발표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방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할 예정인 만큼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중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찾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오는 25일로 방중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으로 알려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함께 갑니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할 의사도 전할 걸로 보입니다.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사단 방중 날짜를 한미 정상회담 때 맞추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어졌다면서 중국 측에도 성의 있게 여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서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을 배려하는 모양이 갖춰지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대일, 대미 특사단은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취소됐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방중 일정까지 잡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에 대해 당국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집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방대원들이 잿더미가 된 집안을 분주하게 살핍니다. 어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의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1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윗집으로 번지면서 18층까지 까맣게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수십 명이 집에 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불이 난 14층 집안에서 전동 스쿠터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과충전으로 폭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콩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애들이 다 놀라가지고 깨서 창문을 열으니까 주민이 불났다고 막 그러길래. MBN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유족 측은 배터리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책임을 지실 분들이 있을 거고. 또한 불이 난 아파트에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방시설법상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급 적용은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렇게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인천에서 전기 자전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화재 중 대부분이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차지한다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곳곳에 전동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가 함께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인천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 폭발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이거 청소해서 한 몇 시간 있다가 가서 봐야 돼요. 평소보다 더 충전에 신경 쓰기도 합니다. 청소 시작하고 끝났기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충전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배터리 폭발 화재 10건 가운데 7건은 전동 킥보드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까지 합치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인데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 위험합니다. 리튬 배터리 자체가 열과 충격에 취약한 데다 여름에 주행 중 열과 충격에 지속 노출된 배터리에 과충전이 겹쳐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배터리의 외관을 확인하고 장기간 충전을 삼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충전 중에 과도하게 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룩하게 변형이 일어났다든가 하면 즉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배터리와 충전기 모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반신을 탈의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실제 엘리베이터 벽을 2차례 찍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자 어디론가 향한 이 남성,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45분쯤 40대 남성 A씨가 이웃 세대를 상대로 흉기 협박을 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그냥 막 한 자야시장 와서 아이고 쟤 깜짝 놀랐지. 어쩌니까 누가 칼을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당시 아파트에선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는데 A씨는 공사 작업자들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돌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동 주민인 A씨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공사 중인 세대를 찾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석방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흉기 피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위협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때 그 뒤로 저기 안 온다고 가버렸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경찰은 거주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에게 강력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푸틴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내일 새벽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는데 불안한 기류에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양보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회담장을 에워싸고 압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 러시아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직후라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회동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결말, 즉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는 대신 미국이 안보 보장에 나서는 방식의 종전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푸틴과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회담에서 홀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쫓기듯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정상들이 대거 백악관으로 집결합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Russia's brutal invasion, Europe has been at Ukraine's side, united, and we will support you for as long as it takes, for just and lasting peace. 트럼프 젤렌스키 양자회담 1시간 뒤 곧바로 백악관 본관 만찬장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는 일정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이른바 대서양 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식 중재 외교가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선 30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건데요. 국제사회도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에 불을 지르자 차량들이 멈춰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경찰은 터널을 점거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에 가족이 억류된 시민들을 포함해 30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שורף לי הלב מרוב געגוע. הלב שלי שרוף כולו בגלל מתן שלי. 애인과 함께 억류됐다가 먼저 풀려난 여성은 가상 결혼식을 열어 정부의 인질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확전 계획과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개화를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אלה שקוראים היום לסיום המלחמה ללא הכרעת החמאס, לא רק שמקשיחים את עמדת החמאס ומרחיקים את שחרור חטופינו. 일각에서는 부패 혐의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가자 전쟁을 장기화하며 하마스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사막지대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야영을 하던 5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대입시험을 치른 딸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일가족 중에 딸만 구조된 소식도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막 위로 강풍이 휘몰아칩니다.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리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은 폭우도 동반했습니다. 시간당 57mm의 물폭탄이 쏟아지자 건조한 초원이 순식간에 흑빛 호수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刚才在上游，怎么来下游？这个水多大？那边的把葵花淹了，没了。 이 지역 강 상류에서 야영을 하던 13명의 사람들은 폭우로 갑자기 산사태가 덮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될 정도로 많은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下雨天千万别在河道搭帐篷，来内蒙古都阴山的一定要找领队啊！ 지금까지 10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 상태인데 유일한 구조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입시험을 잘 마친 딸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일가족 중 딸만 구조된 겁니다. 周末进山的一个野营，被救的小孩是一个19岁的女孩。 현지 구조당국은 7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1,700여 명, 무려 67.4%가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끝나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수련병원 출신의 저연차 전공의들이 원래 있던 병원이 아닌 수도권 쪽으로 복귀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28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인원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기관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만 쏠려 필수 의료를 외면하는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의료 교육 과정 속에서는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소양이 없습니다. 별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으면서 외식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특히 술집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음주도 사치가 된 거죠.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 대학가인 이대 앞에서 40년간 전집을 운영 중인 오명옥 씨. 가뜩이나 이대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해 계엄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적자로 돌아서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50% 정도 타격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술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난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0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외식업에서 불황 여파가 컸는데요. 그중 술집이 지난해와 비교해 9% 넘게 매출이 줄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뛰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줄인 겁니다. 술을 사 먹거나 혼술하는 문화의 확산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업에선 노래방, PC방 같은 여가 스포츠 업종이 8.3% 줄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즐거움에 쓰는 돈부터 축소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매출이 줄어도 고금리 상태는 유지돼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은 49만 곳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엔 민생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일부 업종에선 회복 조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완전히 막힌 입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 계약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1,80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6월 말부터 입주에 들어갔는데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많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월세 입주자가 많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 아파트의 전세 자금 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월세가 조금 더 많았어요. 55대 45 아니면 60대 40. 전세 금액도 만만치 않지. 분위기상 이제 전세보다 월세 분위기예요. 입주가 막 시작된 중랑구의 이 단지도 비슷한 상황.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계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내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높은 자치구는 총 9곳으로 동대문구 62%를 비롯해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들로 특히 동대문구는 올해만 입주 물량이 10,000 가구에 육박합니다. 전세금 마련은 더욱 어렵고 임대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수익 선호가 모두 월세 확대를 뒷받침하는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거쳐 자가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의선 회장 등 3대를 이어온 현대차 경영진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토요타와 GM 등 글로벌 주요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친 건데요. 정예린 기자입니다. 특유의 직각 디자인을 뽐내는 자동차가 차례로 선박에 실립니다. 1976년 탄생한 국내 최초 양산차 포니가 해외 수출길에 오르던 모습입니다. 당시 정주영 현대차 창업회장은 고유 모델을 만들어 수출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입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던 현대차는 첫 자체 모델을 선보인 지 50년도 안 돼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율 3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권위지인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창간 100년을 맞이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현대차 3대 경영진을 선정했습니다. 도요타 가문과 포드의 빌 포드 회장 등이 함께 선정됐는데 1970년대 현대차가 엔진 합작 생산을 추진하던 포드 등과 이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가 한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꼽았습니다. 저의 엘란트라 그 당시에는 그냥 움직이는 그냥 자동차 기계였고 지금은 달리는 컴퓨터. 예.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전기차는 단 5분 충전으로 7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소감을 통해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담한 미래 비전과 인본주의적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등 혁신 기술을 앞세운 현대차가 중국차의 거센 공세와 미국발 관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냄새가 덜 난다며 전자담배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젠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전자담배가 흔해졌는데요.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는 아직도 제각각입니다. 경고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다양한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편해 인기가 높지만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이 일회용 전자담배엔 알갱이로 된 고체 니코틴이 있습니다. 세금은 전체 용액이 아닌 고체 니코틴에만 부과됩니다. 반면 액체만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용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담배 소비세만 놓고 보면 액체형은 1,256원, 고체형은 35원 수준으로 36배 정도 차이 납니다. 현행법이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담뱃잎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용률은 2023년 8.1%로 5년 만에 3%포인트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담배 냄새 나면 와우. 전자담배는 적어도 상대방한테 유쾌한 향을 안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담배 정의 안에 합성 니코틴이 포함만 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세수 부족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9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무릎 부상을 털어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세계 선수권 2연패를 정조준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합과 함께 코트를 구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안세영의 악소리 나는 훈련 현장 함께 보시죠.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에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삼척과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광주와 부산도 33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